매트 리들리의 본성과 양육, 인간은 태어나는가 만들어지는가. 매트 리들리. 5. 4차원의 유전자. 요리책이 적힌 대로 한마디 한마디 따라 하다 보면 결국 오븐 속에서 케이크가 완성된다. 그 케이크를 잘게 부순 다음 이 부스러기는 요리법의 첫 단어에 해당하고 저 부스러기는 두 번째 단어에 해당한다고 말하기는 불가능하다. 리처드 도킨스. 제네바 자연사 박물관에서 연체동물관을 관리하는 일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 장 피아제는 그 일을 제안받았을 때 이미 달팽이와 그 사촌들에 관해 20편에 가까운 논문을 썼을 정도로 자격이 충분했다. 그러나 그는 거절했고 그 이유는 충분했다. 아직 학생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계속해서 스위스의 연체 동물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했지만 그가 자연사에 집착하는 것을 경계한 대부의 충고에 따라 연체 동물학을 접고 취리히와 소르본 대학에서 철학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명성은 1923년 제네바의 루소 대학에서 시작한 세 번째 경력에서 비롯되었다. 아직 젊은 나이인 1926년부터 1932년 사이에 그는 아동 심리에 관한 5권의 중요한 책을 발표했다. 현대의 부모들이 어린 자식을 보면서 아이가 각 발달 단계에 해당하는 기준을 통과하는가에 집착하게 된 것도 다름 아닌 피아제 때문이다. 피아제 이전에도 아동을 동물처럼 관찰한 사람이 있었다. 다윈도 자신의 아이들을 그렇게 관찰했다. 그러나 피아제는 아동을 미숙한 성인이 아니라 특유의 심리를 가진 생물로 생각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그는 5세 아동이 지능 검사에서 범하는 오류는 독특하지만 일관되게 작동하는 심리적 방식을 드러낸다고 보았다. 지식은 어떻게 증가하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그는 아동의 마음이 유년기 동안 경험에 반응하면서 지속적으로 점증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보았다. 모든 아이는 1년의 발달 단계를 거치는데 정도는 달라도 경험하는 순서는 같다. 먼저 감각 운동 단계에서 유아는 반사작용과 반응 행동만을 보이고 사물을 감추면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자아중심적 호기심을 보이는 전조작 단계가 온다. 그 다음은 구체적 조작 단계이고 마지막으로 사춘기의 문턱에서 추상적 사고와 추론적 사고가 시작되는 형식적 조작 단계가 온다. 피아제는 발달의 연속성을 인식했지만 아이가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걷거나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른바 지능의 요소들도 외부 세계로부터 일방적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능의 요소들은 성장하는 뇌가 그것을 학습할 준비가 되었을 때 나타난다. 피아제는 인지 발달을 학습이나 성숙이 아니라 둘의 조합인 동시에 성장하는 마음이 외부 세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그리고 지적 발달에 필요한 심적 구조는 유전적으로 결정되지만 뇌의 발달 과정에는 경험과 사회적 상호작용으로부터 오는 되먹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되먹임은 동화와 적응이라는 두 형태로 나뉜다. 아이는 예상된 경험을 흡수하고 예상치 못한 경험을 통해 인지 구조를 조절한다. 본성 대 양육이라는 면에서 볼 때 피아제는 내 사진 속의 12명 중 경험론자나 선천론자의 범주에 넣을 수 없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와 같은 시대 사람인 콘라트 로렌츠와 B.F. 스키너는 각각 본성과 양육을 옹호하는 극단적 입장을 취했지만 피아제는 신중하게 중용의 길을 택했다. 단계별 발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피아제는 유년기의 인지 발달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형성적 경험의 이론을 미리 보여준다. 구체적인 면에서는 틀린 것이 많았다. 아동이 사물의 조작을 통해서만 그 공간적 특성을 이해한다는 가설은 옳지 않음이 입증되었다. 공간적 이해는 그보다 선천적인 면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한다.
아주 어린 아이들도 다뤄보지 않은 사물들의 공간적 특성을 이해할 줄 안다. 그러나 피아제는 인간 본성의 4차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최초의 학자로 인정받기에 충분하다. 인간 본성의 4차원은 바로 시간의 차원이다. 선천론의 과잉. 이 개념은 얼마 후 동물학자들에 의해 재발견되어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본성대 양육 논쟁 중 가장 유명한 콘라트 로렌츠와 다니엘 레어만의 논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레어만은 격정적이고 조리 있는 뉴욕 사람이었다. 조류 관찰에 남다른 열정이 있던 그는 인간 행동을 폭넓게 암시하는 산비둘기의 행동을 발견했다. 수컷 비둘기의 구애춤은 암 비둘기의 호르몬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렇다면 외부 경험이 신경계를 통해 유기체의 내적 생물학적 변화를 야기하는 셈이다. 그는 몰랐지만 그런 반응은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고 꺼짐으로써 일어난다. 비둘기 연구가 정점에 도달하기 전인 1953년 레어만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정보기관에서 독일군 무선 암호를 해독할 당시에 배운 독일어 실력을 이용해 로렌츠의 저서를 영어로 번역했다. 그의 목적은 로렌츠의 이론을 비판하는 데 있었다. 심지어 니코 팀버겐도 레어만의 글을 읽고 자신의 관점을 수정했다. 오스트리아인인 로렌츠는 본능을 옹호하고 있었다. 출생 후 정상적인 경험에서 격리된 동물도 어떤 정상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점에서 그런 행동은 선정적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는 대부분의 동물이 정교하고 복잡한 행동 패턴을 보이는 것은 경험 때문이 아니라 유전자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에 대한 비판에서 레어만은 로렌츠가 발달에 대한 언급, 즉 그 행동이 어떻게 나왔는가에 대한 설명을 깡그리 생략했다고 공격했다. 행동은 유전자로부터 완성된 형태로 튀어나오지 않는다. 유전자가 뇌를 형성하면 뇌가 경험을 흡수한 다음 행동을 내보낸다는 것이었다. 그런 체계에서 선천적이란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로렌츠는 자세히 대답했고 레어만은 다시 응답했지만 두 사람은 대체로 동문서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레어만은 행동은 자연 선택의 산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행동을 경험 없이 발생한다는 의미에서 선천적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둘기가 같은 종의 짝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려면 어미 비둘기를 경험해야 한다. 그러나 찌르레기의 경우는 다르다. 찌르레기나 벅구기는 부모를 보지 못하고 따라서 진정한 선천성에 의존해 짝을 찾는다. 반면에 로렌츠는 행동이 자연 선택에 의해 선택된 것이 분명하고 다 자란 동물이 정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나온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보이는 한 그 행동이 어떻게 산출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에게 선천적이라는 말은 불가피하다는 뜻이었다. 로렌츠는 항상 어떻게 보다 왜에 관심이 많았다. 이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한 사람은 팀버겐이었다. 그는 동물 행동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그 특정한 행동의 다음에 4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메커니즘이 그 행동을 유발하는가? 개인에게서 그 행동이 어떻게 발달하게 되는가? 그 행동은 어떻게 진화했는가? 그 행동의 기능 또는 생존 가치는 무엇인가? 논쟁은 1972년 레어만의 사망으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몇십 년이 흐른 후 레어만의 발달 이론은 행동 유전학과 진화 심리학을 주장하는 선천론자들이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하나의 구심점이 되었다. 이 발달론의 도전은 여러 형태로 표출되고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많은 생물학자들이 너무 그럴듯하게 이런저런 행동에 해당하는 유전자를 거론하면서 행동이 유전자의 영향을 받게 만드는 해당 체계의 불확실성, 복잡성, 순환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으로 모아진다. 철학자 켄 샤프너에 따르면 발달론의 도전은 5가지 요점으로 압축된다. 즉 유전자는
다른 원인들과 동등하다는 점, 유전자는 사전 형성자가 아니라는 점, 유전자의 의미는 상황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 유전자와 환경의 영향은 정교하게 연결돼 있어 구분할 수 없다는 점, 정신은 발달 과정으로부터 예측할 수 없이 출현한다는 점이다. 가장 강력한 형태의 도전은 동물학자 메리 제이 인 웨스트 에버하드의 주장일 것이다. 그녀는 발달의 메커니즘을 유전학적 메커니즘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2차 진화론적 통합으로 1930년대에 맨델과 다윈을 결합했던 1차 진화론적 통합을 뒤집었다. 예를 들어 이것은 내가 제시하는 예이다. 손등에 난 혈관의 모양을 보자. 양손 모두 혈관은 동일한 목적지에 도달하지만 그 경로는 약간 다르다. 이것은 양손의 유전 프로그램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 유연성 때문이다. 다시 말해 유전 프로그램은 국지적인 방향 결정을 혈관 자체에 위임한다. 발달은 환경에 적응한다. 즉 발달은 다양한 환경에 대처할 줄 알고 그러면서 효과적인 결과에 도달한다. 만일 동일한 유전자 집단에서 서로 다른 발달이 나온다면 서로 다른 유전자가 동일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기술적인 용어로 말해서 발달은 작은 유전적 변화들을 완충시킬 줄 아는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흥미로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늑대와 같은 야생종은 순종 개같이 동종 번식된 종류보다 개별적인 유전자 변이에 훨씬 덜 민감하다. 그들은 유전적 다양성에 의해 작은 차이를 완충한다. 다음으로는 한 인구 집단 내의 각 유전자는 약간씩 다른 유형으로 존재한다는 자칫 혼란스러워 보이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야생동물뿐 아니라 인간도 그렇다. 많은 유전자가 약간 다른 두 형태로 존재하면서 염색체 쌍을 이룬다. 이 때문에 생물은 다양한 환경에서도 정상적인 신체가 발달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게 된다. 행동의 발달도 신체 구조의 발달만큼이나 유연성과 완충력이 높다. 보다 약한 형태의 발달론에서는 행동 유전학자들에게 너무 단순화된 결론을 이끌어내거나 동성애 유전자나 행복 유전자가 헤드라인에 오르도록 기자들을 부추기지 말 것을 주문한다. 유전자는 거대한 팀을 이뤄 일을 하고 구체적인 목표로 직접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융통성 있는 발달 과정을 통해 목표에 도달한다. 생쥐, 파리, 벌레의 유전자의 행동을 실제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과도한 단순화의 위험을 잘 알고 있으므로 때로는 발달론자들의 성화에 조금은 짜증이 난다고 말한다. 그들은 복잡성과 유연성을 강조하는 만큼 발달 역시 유전적 과정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중시한다. 그들의 실험은 복잡성, 가소성, 순환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환경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지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초파리의 구애 행동을 연구하는 분야의 개척자인 랄프 그린스퍼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구애하는 능력이 유전자의 지시를 받는 것처럼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능력도 유전자의 지시를 받는다. 이 현상에 대한 연구는 행동이 신체의 다양한 일을 책임지는 유전자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을 한층 강하게 뒷받침한다. 주방에서 유기체의 4차원에 대해 생각할 때에는 몇 가지 유형한 우화가 떠오르는데 우화는 항상 시각적으로 생생한 그림을 제공한다. 내 생각에 비유는 좋은 과학 저술의 혈액이다. 이제 그중 두 가지를 자세히 얘기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수로화, 갈로 열고 개체 발생 과정이 주어진 환경 조건에 의해 정해지고 그 과정에 따라 특정 방향으로 진행하는 형태, 갈로 닫고의 우화인데 이 말은 영국의 발생학자 콘라트 워딩턴이 1940년에 만들었다. 공 하나가 산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해 보자. 처음에는 완만하게 구른다. 그러나 잠시 후 계곡들이 나타나면 공은
그중 한 계곡의 물길을 따라 구른다. 어떤 산은 여러 계곡들이 하나의 물길로 합쳐지고 또 어떤 산은 계곡들이 몇 개의 물길로 나뉜다. 공은 동물이다. 그 계곡이 합쳐지는 산은 가장 선천적인 행동 발달을 가리킨다. 이때 유기체는 어떤 경험을 하든 거의 비슷한 결과에 이른다. 계곡이 여러 물길로 갈라지는 산은 훨씬 더 환경적으로 결정되는 행동을 가리킨다. 그러나 두 행동 모두 유전자 경험 발달이 어우러져야 한다. 예를 들어 문법은 수로화의 정도가 매우 높고 어휘는 낮다. 지금 창밖에서 들려오는 굴뚝새의 공식화된 노래는 그와 함께 들려오는 개똥지박이의 모방적이고 창조적인 노래보다 훨씬 더 수로화되어 있다. 선적적 행동을 수로화된 발달과 동일시하는 것이 제한적이지만 유효한 개념인 것은 특히 그것이 유전자 대 환경의 이분법으로 말끔히 해결하기 때문이다. 유전자에 의해 상세히 규정되는 행동이라도 환경에 의해 다른 물길로 던져질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대부분의 사회에서 성격과 IQ의 유전율이 높다면 이것은 성격과 IQ의 발달이 좁은 수로화를 따라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그 공을 아주 멀리 던져서 다른 물길로 들어서게 만들려면 아주 다른 환경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환경은 여전히 중요하다. 공은 어쨌든 굴러갈 산이 필요하다. 다음 설교를 위해 나는 또 다른 우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에는 레어만의 영향을 크게 받은 영국의 동물행동학자 팻 베어트슨이 1976년에 만든 주방의 우화다. 행동의 심리의 발달 과정은 요리와 분명한 비유적 유사성이 있다. 재료와 재료를 결합하는 방식이 모두 중요하다. 타이밍 또한 중요하다. 이 비유에서 재료는 수많은 유전적, 환경적 요인을 가리키고 요리는 생물학적, 심리적 발달 과정을 가리킨다. 주방 비유는 본성과 양육 논쟁의 양편 모두에게 인기를 끌었다. 리처드 도킨스는 1981년 케이크 굽기 비유를 이용해 유전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의 첫째 가는 비판가 스티븐 로즈도 몇 년 후 똑같은 비유를 이용해 행동이 우리의 유전자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요리 비유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인기를 누릴 자격은 충분하다. 발달의 4차원을 아주 잘 표현하기 때문이다. 피아제가 언급했듯이 특정한 인간 행동의 발달은 특정한 시간에 정해진 순서대로 일어난다. 완벽한 수플레를 요리하려면 적절한 재료뿐 아니라 적절한 요리 시간과 적절한 순서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요리 비유는 몇 개의 유전자가 하나의 복잡한 유기체를 창조하는 과정을 쉽게 설명한다. 공상과학 소설가 더글러스 애덤스는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기 얼마 전 내게 보낸 이메일에서 3만 개의 유전자가 인간의 본성을 지정하기에 너무 적다는 주장을 비판했다. 그는 케이크를 만들 때 건축가의 청사진 같은 것을 이용해야 한다면 건포도 하나하나의 정확한 벡터, 잼 덩어리들의 형태와 크기 등을 정확히 설명해야 하므로 너무 복잡한 서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케이크 요리법은 한 단락이면 족하다. 만약 개념이 요리법이면 즉 재료들을 특정한 시간 동안 특정한 방법으로 요리하는 지시문들이라면 유전자는 3만 개로도 충분하다. 우리는 가령 오른팔이 그런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것을 단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문헌으로부터 그 기본 원리들이 유전자별로 하나씩 출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와 똑같은 일을 신체가 아닌 행동에 대해서도 상상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전자에 의해 만들어진 분자가 아이의 마음의 본능을 발생시킨다는 생각이 너무 놀라워서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쉽게 포기한다. 이제 나는 엄청난 일에 도전해보고자 한다. 유전자가 어떻게 행동의 발달을 일으키는가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이 책의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부부 유대의 본능이 옥시토신 수용체 유전자를 통해 형성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격이 BDNF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지를 설명했다. 그런 체계를 분석하는 것도 유용하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엄청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뇌는 어떻게 애초부터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가? 뇌 측면도에서 발현된 옥시토신 수용체가 도파민 체계를 촉발시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중독성 감정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도대체 누가 어떻게 그 고약한 기관을 그런 식으로 만들었을까? 게놈 조직화 장치가 솜씨 좋은 요리사이고 그의 일이 뇌라는 수플레를 굽는 것이라 상상해보자. 그는 어떻게 요리를 시작할까?